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북한이 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2,000km를 비행해서 표적을 명중시켰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도 화재로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회 연속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2회 연속 빅스텝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로 치솟으면 시장은 어떻게 급변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현장에서 지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용 기자,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먼저 공개했죠? 네, 북한이 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서해상공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약 2시간 50분 동안 2,0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국가 핵 전투 무력에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 위기, 전쟁 위기도 단호히 억제할 수 있게 핵 전략 무력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보름여 동안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7차례 발사했는데 이번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간 겁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저고도 비행 및 회피 기동이 가능하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두 종류의 미사일 모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을 향해 핵우산 제공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유엔 본부 연설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우산 공급을 자제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 물어야 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며 남북 어디에도 핵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 국무부는 동맹 방위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태용 주미한국 대사는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지 않냐는 국정감사 질문에 창의적 해법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해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며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어제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하에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를 또 한 것 같은데 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어떤 미사일입니까? 예, 일단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12일에 걸쳐서 이틀 정도 사격을 했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올 초 1월 25일에도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쏘긴 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모양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쐈던 것을 다시 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작년에 쐈을 때는 1,500km를 날아갔는데 지금 2,0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거리가 나온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 비행 속도가 한 700km 정도, 네. 수시속 700km면은 사실 이제 일반 우리 민항기, 항공기들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속도입니다. 네. 원래 순항 미사일이 그렇게 비행을 하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이 정확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얼만큼 위험하냐, 일단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주목한 것은요, 이것을 발사한 부대를 이제 이걸 실전 배치가 됐다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긴 한데 뭘 시험 발사했냐?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 부대에 실전 배치된 미사일을 쐈다. 네. 그다음에 얘를 핵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정확하게 핵 무기다, 여기에 핵을 탑재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안 했었는데 여기 핵을 탑재하겠다, 이게 전술 핵 무기다라고 확인했다는 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김정은이 나가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뭐라고 그럴까, 지도자가 나가서 직접 할 만큼의 성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없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나갔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시원치 않으면은 보도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거에 통해서 성과를 그야말로 핵이 아니면은 김정은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게 성공을 했어야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한 성공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지난 계속 이제 연이은 이제 미사일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군이 바로바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발사했다고 북한이 얘기하는 그 미사일은 우리 군이 뭐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글쎄 이걸 뭐 탐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반응을 지켜보려고 그랬던 것인지는 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한다,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요. 군이 평상시에 이렇게 발사하는 징후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북한이 뭔가를 발사했는데 우리가 뭔가 파악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먼저 나갔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날 발표가 없고 다음날 딱 노동신문을 통해서 뭐가 나오고 하면은 우리의 킬체인 능력이라든가 기타 그 소위 삼축체계 능력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동안 합참은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좀 추적을 해야 된다. 뭐 이미 추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꾸만 쥐고 있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지난 정부와는 달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달라졌잖아요, 확연히.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그 추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제 뭔가를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뭔가를 발사했고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예. 만약에 우리 군이 이 예. 추적을 하지 못했고 예전에 그 저수지에 발사했을 때처럼 몰랐다면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수지 발사는 몰랐다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도대체 그 위치를 몰랐죠. 원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아마 내부의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거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호수에서 발사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 무엇인지 아마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좀 지금 뭐라고 그럴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합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적에 대해서 우리 다 니들 보고 있고 니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부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대변인이 뭐 발표하고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언론 보도라든가 국민에 대한 알리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사실 평상시에 북한에 대해서 인지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소위 그 우리가 그 미래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인지전,
너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전부 견제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뭐 사실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군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도발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전략 순항 미사일 이게 얼마나 더 위협적이고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미사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운용하는 부대가 전술 핵 운용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 순항 미사일의 탄두에 일반 고폭탄이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하겠다. 그것도 어떤 핵탄두냐면 전술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여기에 장착할 핵탄두가 없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핵탄두가 한 직경 60cm가 살짝 뭐 한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미러벌형의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핵 분열탄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2017년에 보여준 게 장구형. 그러니까 하나는 그 동그란 게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핵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위 핵융합이라는 수소탄을 한번 보여줬었고요. 근데 그 사이즈는요 전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 안에 집어넣으려면 직경이 한 40cm 이하 정도로 돼가지고 해서 살짝 기다랗게 만들고 되게 좀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북한의 7차 핵 실험 때 그러니까요. 최소한 이거는 가야겠다. 혹은 그러니까 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되게 7차 핵실험이 쉽지 않고 좀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서 제일 처음에 보여줘야 될 거는 KN-23하고 24 기존에 있는 미사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미사일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살짝 큽니다. 저거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합참은요, 제가 좀 합참하고 좀 약간 동의를 안 하는 게 합참은 우리 이 동그란 미러볼이 지금 KN-23, 24의 기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여태까지 러시아 시스템에 이런 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사이즈가.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여기다 아주 살짝 줄이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또 다시 전술핵을 해서 또 더 작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 고민하고 있을 거다. 더 작은 걸 만드냐, 적당한 걸로 해서 하느냐. 근데 저는 뭐 그게 이제 곧 그 7차 핵실험에서 탄두 모양을 이제 여태까지 그랬어요. 탄두 모양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5차 핵실험 때도 보면은 미러볼을 2016년 3월 정도인가에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2016년 9월에 거의 6개월 만에 핵실험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장구형은 2017년 9월 3일 날 아침에 노동신문에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 12시에 곧바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핵탄두의 모양을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북한에게는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졌어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핵실험의 전에 반드시 탄두 모양 공개가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곧 7차 핵실험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최근까지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그 다음 도발은 아마 ICBM 아니면 7차 핵실험일 것이다. 자, 이렇게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 순항 미사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에 대한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핵폭 핵실험을 위한 예.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더 작은,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저희 순항 미사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더 작은 핵탄두를 만약에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뭐라고 해서 7차 핵실험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ICBM하고 예를 들어서 SLBM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사실 7차 핵실험 탄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기존에 있는 그 대형 그러니까 장구 모양의 수소탄 탄두 그냥 그거 갖다가 실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술 핵까지 만약에 7차 핵 실험이 전술 핵 실험이고 그다음에 그 맥락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핵 실험 시간 자체가 약간의 조절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진핑 그 3년임이 결정이 되는 20차 중국 그 공산당 당대회 그 이후와 혹은 이제 언제야 11월 그 미국 중간선거 그 사이에 해가지고 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그런 관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 보면요 그 시간에 만약 북이 핵을 터뜨렸을 때
과연 얼만큼 북한한테 집중이 되고 이득이 많이 올 것이냐. 사실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이 갖는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집중이 돼 있고요. 북한이 핵을 터트린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특별하게 뭔가 더 얻어갈 수 있는 정치적 국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실험할 때는 자신들에게 얼만큼 정치적 이익을 최대한 국제정치적 이익을 최대한 가져오는 거, 국내 정치도 있겠지만 그 시기를 노려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 내에 그 시점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 이런 미사일 발사, 다른 종류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긴장은 높여가되 그 핵실험의 시기는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기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계속 우리를 앞으로 긴장하게 만들 겁니다만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막상 핵실험 시기에 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핵 위협 커지면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술핵, 전략핵이랑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전쟁의 역사를, 핵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략핵, 전술핵이란 말을 나누는 것은요. 자, 전략핵. 핵의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 억제, 핵 억제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핵은 사실은 서로 쓰는 게 아니다. 안 쓸 때 가치가 훨씬 더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전술핵이란 말이 1950년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전술이란 건 뭐냐면요. 쓸 수 있다.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핵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요. 보시면은요. 히로시마에 15킬로톤, 나가사키에 21킬로톤의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커다란 피해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 낙진 피해 막 이런 거 하면서도 이게 막 핵의 참상을 볼 때 언제나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현대적 기준에서는 전술핵입니다. 전략핵이 아니에요. 전략핵은 이미 수백 킬로톤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술핵 얘기할 때는 거의 100킬로톤 미만 정도 혹은 뭐 혹자에 따라서는 300킬로톤 미만 정도를 전술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되게 다양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0.1킬로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0.01킬로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의 가장 큰 가치는 결국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마치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겁주듯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에 중점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사실 우리도 가장 그런 어떤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를 해서 냉전이 끝나면서 전술핵을 철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내에 핵 억제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요. 더 이상 핵을 웬만하면 쓰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술핵이란 말을 미국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non-strategic nuclear weapon, 그러니까 비전략핵 혹은 low-yield nuclear weapon. 그래서 이제 저위력 핵폭탄 이제 이런 식의 이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이 이 전술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할지가 굉장히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 전술핵, 전략핵, 그러니까 핵무장을 우리나라 이제 해구산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한다는 것이 배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미국의 핵 자산을 이용하는 뭐 그런 식의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 설득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결국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토식 핵 공유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언제냐면요. 1950년대 중반 정도에 거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핵을 개발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됐기 때문에 그 핵 공유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국들이 그냥 우리가 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전투기를 제공해서 필요할 때 거기 장착하면서 운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핵 개발하지 마. 그래서 그 나라들을 붙잡아 놓은 겁니다. 나토의 틀 안에서 가둬놓으면서도 핵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고요.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럼 과연 핵 공유가 가능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PT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NPT에 의하면은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 이 금지 조약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 보유국은 자신이 가진 핵을 계속 줄여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줄여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딴 나라로 여기에 배치를 해?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요.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NPT에서 그 핵 보유국 이전하는 의무를 완전히 위반하는 건데 이건 정말 큰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토식 핵공회에서도 보면 미국이 절대로 이 핵 미사일의 그 뭐라고 그럴까 기폭 권한은 미국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네. 그냥 그 제공하는 나토에서 제공하는 전투기들은 그냥 운반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아마 만약에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국이 그냥 운용하는 재배치라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주재국이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실어서 같이 운반까지 하는 그런 이제 소위 핵 공유, 나토식 핵 공유 방식, 요 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냐. 그러니까요. 아마 트럼프 정부였다면 굉장히 핵 전력을 늘려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는 이미 오바마 정부와 같은 기조로 와서 네. 오바마 때 핵 없는 세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바이든 정부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은요, 또 상당 부분 국제 정치와 관련이 있고 미중 패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는 측면이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억 원이 넘는 방위산업체 주식 소유 문제로 논란입니다. 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이 주식을 소유한 게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공격했지만, 이 대표는 어떤 경위로 이 주식을 사게 됐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 2억 3천만 원 상당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업체는 해군의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입니다. 여당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주식작전을 하려고 국방위에 간 거냐며 이 대표는 국방위를 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왜 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전부터 보유했고 2개월 전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를 김정은 민노총과 함께 대한민국의 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오는 까도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청선에 깃발을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 특히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물타기용으로 앞뒤가 안 맞는 친일 국방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보신 대로 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이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국감장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저한테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예, 오전에는 과거 윤건영 의원을 향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쓴 글이 문제가 되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저녁에 재개된 국감에서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자, 야당의 반발을 이끌어낸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김문수 위원장이 야당의 그런 그 어떤 불만, 그 비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죠. 원래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저는 도발을 좀 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이 누굽니까? 사실 과거에 노동운동을 한 민주투사 출신이고 예. 또 정치인 출신이고 경기지사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주 강성 보수 입장을 보였던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에게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은 그 국감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이 국감장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그 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지사가 아니죠. 김문수 위원장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언을 하는 분이에요. 예. 정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분은 참 투사형 정치가다. 근데 이런 분한테 결국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런 그 과거에 노동운동, 민주운동을 했던 김문수 위원장하고 과거에 또 운동을 했던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사파 운동 출신이에요. 지금 야당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운동권 때 운동권 출신들이 맞닥뜨린 거죠. 그 선수끼리 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그 환노위의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청문회장도 아닌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또 경사노위 위원장이 됐고 또 국감장에 불려 나갔고 하면은 그 지금 또 여야 관계는 아주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영부인에 대해서 뭐 특검도 발의해 놓은 상태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더더군다나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 586 출신들, 과거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저희 기사에서도 좀 보셨지만 물론 방송 용어로는 좀 적절치 않은 말이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맛이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김문수 위원장이 쓰면서 또 다시 여야가 굉장히 충돌을 했습니다. 물론 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의 발언 이 두 가지 발언들이 엇물리면서 굉장한 파행을 빚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2주 차인데요. 지금 국민들한테 남는 거는 그런 식의 막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에 지금 이 금도가 한번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김문수 위원장도 어쨌든 본인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김문수 위원장도 그냥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요. 저는 어제 문제 삼았던 것이 단지 과거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현재의 생각과 저는 자격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렇게 노동운동을 했지만 최근에 매우 변해서 정말 태극기 부대 극우의 앞장을 서서 특히 무슨 뭐 적화 통일을 뭐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노동의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과 이렇게 대화 협력을 통해서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리에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런 것들이 과거 어떤 발언 중심의 그런 공방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또 그런 그 비속어 비슷한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지. 저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위원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야당에서도 물론이고 이제 그 여론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그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위원장은 할 말을 하는 분이에요. 그 본인의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김문수 위원장은 뭐 과거에 이제 신영복이라고 하는 또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대학교 선후배 아닙니까? 예. 같이 또 운동을 같이 한 건 아닙니다만 선후배 사이고 또 신영복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또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정무적인 차원에서 국감장에서 굳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을 하는 게 옳았느냐 그러느냐 이거는 좀 정무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겪은 김문수 위원장은 할 말은 하는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 이런 충돌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현안 가지고 날카롭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과거에 나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라고 그런 질문이 시작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 정상적인 상임위 국감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시 국정감사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TBS는 공영방송입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조가 자체적인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조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자, 이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하면서 김어준 씨를 이제 정조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서울시 지원을 없애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입장이 다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TBS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으로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 또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또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왜 TBS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 못하느냐. 또 시의회에서 그런 그 TBS를 지원하는 이런 그 조례를 폐기하는 쪽에 개선하는 쪽에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예. 그거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수에서는 이제 평가를 내릴 분들도 있겠죠.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TBS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노조도 지금 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절충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좋게 얘기하면은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또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 너무 또 오세훈 서울시장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그 평가가 나올 수는 있겠어요. 예. 하지만은 강압적으로 또 TBS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 TBS가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고 그 진행자가 특정 정당과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인데 특히 이제 정치 상황이 계속 급변하면서 특히 이제 대선을 겪으면서 방송이 뭔가 공정하고 중립성 이런 거를 잃고 좀 편향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느 만큼 개입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방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입했을 때는 또 거기에서 편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정말 정치인답게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노조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좀 어떤 그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의회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과 또 어떤 행정가로서 오세훈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정치적 부담도 덜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일단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억 원 상당의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위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방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국방위원도 했고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국방위원들은 특히 조심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방위원 할 때도 그런 방산업체들이 아주 합법적인 차원에서의 후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전부 다 거절했거든요. 그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오해를 살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선 끝나고 보궐선거 전이라고 합니다마는 방산업체에 주식을 투자했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방위원이 될 생각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방산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논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서로 의논조차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방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논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방산업체에 대해서 국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를 하면 오해를 받겠죠. 주식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불편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더더군다나 국방위원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보궐선거 전에 주식 매입한 거다. 그리고 지금은 신탁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는데 신탁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위원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 국방위원이라고 하는 그 상임위원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국방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무슨 신탁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위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주식을 팔아라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과거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상임위를 선택할 때 주식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예비 국무위원들이 주식이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 후보에서 사퇴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물론 백지 신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 여론이나 그렇고 이제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민주당이 좀 어떻게 심각히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이거는 작년에 보궐선거 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주식을 매수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백지 이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민감하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지 신탁 문제도 국민들 정서에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저는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이 예.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매우 정말 심할 정도로 본인한테 좀 엄격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정치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을 워낙 그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난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서 이곳에 살던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는 화재로 인한 대피 소동이 벌어졌고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로 차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집안 전체가 불에 타 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뿌린 물로 흥건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내부에서 연기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집에 살던 70대 부부가 안방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관들이 모텔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욱한 연기가 실내에 가득하고 벽면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쯤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2대를 SUV가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등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에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는데 풀려난 뒤에 또 스토킹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구속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24살 A씨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스토킹 혐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고 위치 추적 앱을 악용해 피해자를 또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그럼 심정이 어떠신가요?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첫 구속영장 심사에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 여성단체들은 구속 요건만 따지고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불안에 떨거나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닌가,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속영장을. 하지만 풀려난 A씨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고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하는 등의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구속된 A씨가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 미국 노동부가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어제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지난달까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도 비슷한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걸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대출금리 8% 시대도 눈앞에 닥쳤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청년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비명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전세 대출로 수도권에 어렵게 신혼집을 마련한 30대 김모 씨. 가뜩이나 불어난 이자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오르자 발만 동동 구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더 높아지는 바람에 진짜 요즘에 너무 손 떨리고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준금리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형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93.5%에 달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금리 상단은 7%를 넘어 8%대를 향해 질주하는 상황. 생계용 대출이 취약계층의 과도한 빚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6명이 20, 30대 청년층인 걸로 나타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들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국내 제조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 42%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의 한계 수준을 3%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자본 조달이 안 돼요. 투자가 올스톱이 되는. 사회 전반에 퍼진 고금리의 충격을 연착륙시킬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준금리 인상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금리가 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 3년간 굉장히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때문에 금융 불안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금리를 통해서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뿐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더 얼어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꺾였는데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번 빅스텝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한두 번 더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멈추냐 그러면 내년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작년이고 재작년에 이른바 이제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뭐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은 그때 산 때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갚아야 돈은 올라가고 자, 이거 참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진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예.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0.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0.5%포인트 정도 오르면 금리가 변동금리가 5%에서 7% 정도 되는데 7% 정도 되면 2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3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5%만 되더라도 2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2년 전에 만약에 연끌을 하셔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2배 이상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소득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렇죠. 대출이자는 2배가 오르고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진퇴양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자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까 또 집을 팔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고자 하는 분들도 조금 더 관망하는 분위기고요. 이 거래 절벽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봐야 할까요? 거래가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사람들이 전혀 없고요. 서울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팔고 싶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요. 집값 하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거래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매수자 마음은 똑같죠.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는 지켜볼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대출이자 부담은 내야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택을 구입을 해도 되는데 바닥의 시그널이 뭐 서울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좀 풀리는 것도 봐야 되고요. 고점 대비 30% 이상 좀 빠지는 경우도 봐야 되고 가장 안 좋을 때가 이제 우리가 고점일 때는 패닉 바잉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점일 때는 이제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투매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바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분들이라도 저는 금리 인상은 적어도 멈추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출자 분들 구성을 보면 변동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네. 과거 저금리 시대에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그렇게 변동금리로 선택을 하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고정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더 높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좀 높게 받습니다. 높게 받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당장에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0.5%포인트? 그러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거야라고 해서 한 90% 이상 분들이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는데 이런 현상들,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고정금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쉽지 않고요. 더 문제는 전세대출이거든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변동금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전세금을 못 올려주니까 또 월세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결국은 이제 전세값은 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이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역전세난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 세입자한테 우리 전세 들어오면 뭐 핸드백 사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뭐 명품백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뉴스를 보신 여성분들은 이게
백 받는 게 유리한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사례를 보면 1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1억 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1억 원을 돌려주려면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7% 정도 금리를 생각하면 1,000만 원 이상 2년 정도 생각을 하면 1,000만 원 이상 돈이 더 추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 원 핸드백을 주는 게 오히려. 과연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는 지금 단정할 수가 없고요. 예. 금리가 더 오른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명품백 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매매 그리고 전세값 계속 떨어지는데 월세로 좀 더 몰리는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7%. 차라리 그냥 월세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요. 집주인들도 전세금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라도 받자. 나 차라리 세금 부담, 종부세 부담이라도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해관계가 월세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가 빠르고요.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전년 대비도 한 44%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그 내 집 마련 시기는 좀 이제 기다려봐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양도세 문제도 있고 내년 6월 되면은 내년 5월에 이제 종부세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럼 그 전에 이제 집을 그 팔고 싶어 하실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러면 뭐 언제 파는 게 제일 나을까요? 사실은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답이 없는 게 지금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혹시라도 좀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 반등할 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올스톱인 상황이고요.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춰야만 팔 사람은 좀 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좀 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부세를 내년 6월에 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거 뭐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죠. 없고. 그럼 종부세 부담을 또 내야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들은 또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신용불량자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과거 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위기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 미국하고 뭐 전쟁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는 더 심각한 문제, 중국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여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빅스텝을 밟았지만 사실 마음은 더 올리고 싶었을 겁니다. 더 올리고 싶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은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더 갈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 중 하나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완전히 꺼지는, 그러니까 50%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올까요? 안 온다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다면 일본도 결국에는 빠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두 손 두 발 놓고 집값 조정돼야 돼라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영끌하신 2030 세대들이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심전환 대출이 문턱이 너무 낮거든요. 뭐 집값 4억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로 2030들이 주택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문턱을 좀 높여서 좀 고금리 그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 영화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김치 광고가 소개되고 또 라면 현지 생산이 늘어나는 등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세계의 교차로로 불리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김치를 먹는 세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내용을 담아 국내 식품업체가 만든 광고입니다. I like it. I love going to Korean restaurants, so getting kimchi on the side is my absolute favorite. It's kind of why I go to Korean restaurants. And now I can get it everywhere. I can go get it at the grocery store. I can get it all over New York City.
지난 10일 광고를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모두 6,700여 차례에 걸쳐 송출될 예정인데 이 업체의 김치 수출은 2016년 2,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700만 달러로 130% 증가했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품업체는 올해 미국에 제2공장을 가동해 라면 생산을 늘렸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도 북미 지역에서 인기를 얻으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업체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식품업체들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현실을 압축한 사진은 세계를 보는 창이 됩니다. 사진기자하고는 아침의 한 잔입니다. 지난주에 개장한 미국 동부 데이비스 미로 농장은 거대한 옥수수밭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 주인인 데이비스 가족은 1998년부터 해마다 10월이면 새로운 미로를 만들어 한 달간 공개합니다. 하늘에서 보니 올해의 미로는 인생게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생게임은 유명한 보드게임의 이름입니다. 또 미국 중부의 리처드슨 농장도 올해로 007 영화 탄생 60주년을 맞아 역대 제임스 본드로 출연한 배우들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미로 게임은 출발에서 도착 전까지 복잡한 길을 헤매야 출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로들은 사람들이 쉽게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미로의 길과 길 사이엔 대나무나 옥수수 같은 키가 큰 나무들이나 돌담 혹은 얼음으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긴장감과 시간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미로를 해마다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나 높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 23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가을 정취를 즐기시기 참 좋겠습니다. 광주 24도, 대구,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지에는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에는 때이른 반짝 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